네, 97회 전산회계 2급 이론 문제 풀이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1번부터 보도록 하겠습니다. 1번입니다. 다음 중 회계상환 거래가 아닌 것은 무엇입니까? 일반적으로 회계에서 거래이냐 거래가 아니냐를 판단하는 기준은요, 제 생각에는 이게 제일 좋을 것 같아요. 어떤 거? 붕괴할 수 있다면 거래이고요, 붕괴할 수 없다면 거래가 아니에요. 간단하죠. 예를 들어서 거래처에다가 내가 이제 상품을 판매하고 대금은 현금을 받았어요. 그럼 이런 경우에는 자산이 나가면서 감소하고 현금이라고 하는 자산이 들어오면서 자산이 증가하니까 이런 거는 거래가 되겠죠. 그럼 이런 거는 붕괴할 수 있으니까 당연히 거래가 되는 거죠. 그런데 거래처 사장님하고 싸웠다. 이런 거는 붕괴할 수 있습니까? 붕괴할 수 없는 거죠. 거래처 사장하고 싸운 거는 붕괴할 수 없단 말이에요. 그렇죠? 그렇기 때문에 이런 거는 거래가 아닌 거죠. 그렇기 때문에 거래라고 하는 것은 붕괴할 수가 있으면 되는 거예요. 그래서 이런 문제 풀 때는 뉘앙스가 붕괴를 할 수가 없는 걸 찾으시면은 걔가 거래가 아닌 것이니까 걔가 답이 되는 거죠. 근데 이제 그런 내용들이 너무 많으니까 이제 수험상의 목적으로 회계상의 거래가 아닌 것들을 조금 암기하시는 것이 좋은데, 대표적인 케이스가 이제 주문, 계약, 보관, 약속, 종업원 채용이 있습니다. 그래서 이 문제의 정답은 몇 번입니까? 네, 3번이죠. 왜? 마스크 8만 장을 800만 원에 구입하겠다라고 상품의 주문서를 메일로 발송했죠. 그러니까 주문만 한 거예요. 내가 만약에 뭐 계약금이라도 일부 채웠다면 그거는 붕괴할 수 있으니까 거래가 되는 건데, 계약금 채웠다는 말도 없고 그냥 주문만 한 거죠. 이런 거는 거래가 아닙니다. 그래서 정답은 3번이 되는 겁니다. 1번과 4번은 당연히 어떻습니까? 현금 나가고, 그죠? 그 다음에 통장에서 돈이 빠져나가니까 당연히 이런 건 거래가 되겠죠. 붕괴할 수 있는 것이고. 그 다음에 화재가 발생해가지고 마스크가 소실됐다면은 어떤 걸로 붕괴했습니까? 제 손실로 붕괴했죠. 그렇기 때문에 1번, 2번, 4번은 딱 봐도 붕괴가 되는 것들이죠. 그럼 이런 것들은 거래가 되는 거예요. 그럼 거래가 안 되는 것은 3번이 되겠습니다. 주문, 계약, 보관, 약속, 종업원 채용. 암기하시면 좋습니다. 네, 2번입니다. 다음의 계정 중 성격이라는 것은 무엇입니까? 이건 쉽죠. 미수금은 자산이고, 선수금은 부채이고, 차량운반구 자산, 당좌예금 자산이니까 얘 혼자만 부채이죠. 다른 것은 2번이 되겠습니다. 자, 다음 3번입니다. 다음 중 현금 및 현금성 자산에 포함되지 않는 것은 무엇입니까? 자, 이거는 빈출이죠. 이 문제는요, 우리가 시험만 치면 나오고요. 97회 전산회계 2급뿐만 아니고 97회 전산회계 1급에서도 나왔던 문제이기 때문에 그냥 이 문제는 이번 시험에도 나왔지만은 다음 시험에서도 나온다라고 생각하시면 되는 거예요. 무조건 암기를 하셔야 됩니다. 자, 그래서 현금 및 현금성 자산은 어떤 것들이 있느냐? 먼저 현금은 통화와 통화 대용증권이 있죠. 그쵸? 그리고 두 번째로 현금성 자산에는 세 가지만 기억하시면 되겠죠. 보통예금, 당좌예금, 이 두 가지의 예금과 그 다음에 취득 당시의 만기가 3개월 이내인 금융상품. 자, 이때 취득 당시죠. 여기에 결산시라고 하는 문구가 나오면 안 돼요. 이거는 우리를 혼돈에 빠뜨리는 문구가 되겠죠. 결산시가 아닙니다. 취득하는 그날로부터 만기가 3개월 이내인 금융상품을 얘기하는 겁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렇게 암기를 하셔야 돼요. 그러면 3번 문제 답은 몇 번입니까? 네, 4번이 되겠죠. 받으러 오면 매출 채권이지 현금성 자산이 아닙니다. 자, 당좌예금, 통화대용 증권, 우편한 증서는 현금 및 현금성 자산이죠. 우편한 증서는 통화대용 증권에 포함되는 거기 때문에 당연히 현금성 자산으로 보시면 되겠습니다. 자, 그러면 이제 4번 문제 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4번 문제 볼게요. 자, 4번 문제는 다음 자를 활용하여 총 수익을 바르게 계산한 것은 무엇입니까? 라고 나와 있는데, 자, 이거는 이제 그림을 좀 보시면은 일단 문제는 수익을 묻고 있는 거잖아요. 그렇죠? 그럼 수익을 묻고 있는 거니까 당연히 손익계산서인 IS를 그리셔야 되겠죠. 그런데 IS를 그리셔야 되지만 이 문제는 BS도 같이 그리셔야 됩니다. 자, 왜냐하면 일단 문제를 풀면서 이해를 도와드릴게요. 우리가 이제 IS라고 하는 것은 손익계산서니까 차변에 비용이 오고 대변에 수익이 오는 거잖아요. 근데 문제는 뭔가 하면은 이제 수익을 물어보는 건데, 여기에 비용은 자료에 나와 있다는 얘기예요. 얼마가 있습니까? 여기 10만 원이 나와 있죠. 그러면 이 10만 원만큼을 그대로 쌤이 여기다가 대입을 해 볼게요. 그러면 여러분들은 차변과 대변은 어차피 일치가 돼야 되는 거니까 수익은 10만 원 아닙니까? 라고 할 수가 있겠죠.
근데 수익이 10만 원이 될 수는 없습니다. 왜 그런가 하면은 우리가 1년 동안 사업을 했기 때문에 당연히 뭐다? 단기 순이익이나 단기순 손실이 나올 수가 있다는 얘기죠. 만약에 손실이 나왔다면은 이제 비용이 많으니까 대변에 단기순 손실이 나올 수 있겠지만은 장사를 잘해가지고 이익이 나왔다면은 대변에 수익이 많으므로 차변에 단기순이익이 나올 수도 있다는 얘기죠. 그렇기 때문에 단기순이익이 나왔는지 단기순 손실이 나왔는지 그걸 아셔야 되는데 여기 있는 자료에서는 단기순이익과 손실이 없다는 얘기죠. 그러면 뭘 봐야 되느냐? 어차피 IS와 BS의 단기순이익과 손실은 서로 같은 거니까, 그쵸? BS에서 단기순이익을 구하셔야 되는 거예요. 그럼 BS에서 단기순이익은 어떻게 구하죠? 기말의 자본에서 기초의 자본을 빼는 거잖아요. 쉽게 얘기하면은 기초의 자본이 기말 가가지고 증가하면은 이익이고 감소하면은 손실이잖아요. 그쵸? 그러면 이 원리 이용해가지고 여러분들이 단기순이익을 구해 오시면 되는 겁니다. 그러면은 자료 먼저 대입하면은 기초의 자산은 80만 원이고 그 다음에 기초의 자본은 64만 원이죠. 그럼 우리는 자본만 필요하니까 굳이 여기 있는 자산까지는 필요가 없었던 거죠. 이 자료는 솔직히 필요가 없는 자료입니다. 왜냐하면 단기 순이익만 구하면 되는 거니까. 그래서 기초의 자본은 구했고요. 그러면 이제 뭐다? 기말의 자본만 구하시면 돼요. 그럼 기말의 자본은 기말의 자산에서 부채를 빼야 되는 거니까 기말의 자산이 120만 원이 있고요. 그 다음에 기말의 부채가 30만 원이 있다면은 여기에서 이 금액을 빼면은 얼마가 나옵니까? 90만 원이 나오겠죠. 그럼 결국 자본은 90만 원이 되는 거죠. 그러면은 단기 순이익은 얼마가 나오는 겁니까? 90에서 64만 원을 빼야 되겠죠? 그러면은 얼마가 나온다? 26만 원이 나올 수가 있다 그 얘기죠. 그럼 26만 원이 단기 순이익이 되는 거예요. 그렇죠? 기말의 자본에서 기초의 자본을 빼면 단기 순이익이니까. 그럼 26만 원이 단기 순이익이니까 단기 순이익이 나왔다는 얘기는 그만큼 수익이 많다는 얘기잖아요. 그렇죠? 그럼 수익이 비용보다 26만 원 많다는 얘기니까 여기에 단기 순이익을 26만 원만큼을 쌤이 이렇게 적어 볼게요. 그러면은 수익이 얼마란 얘기입니까? 36만 원이라는 얘기잖아요. 그쵸? 그러면은 정답은 몇 번입니까? 네, 3번이 정답이 되는 겁니다. 그래서 이런 문제 나왔을 때는 우리가 기초와 기말의 BS와 그 다음에 1년 동안의 IS를 그려가지고 문제를 푸는 것이 더욱더 빠르게 문제를 풀 수가 있다라고 생각하시면 될 것 같아요. 자, 다음 이제 5번 문제를 풀어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다음은 5번입니다. 다음의 내용과 관련한 예시 중 성격이다는 것은 무엇입니까? 일단 먼저 박스를 보시면 유형자산의 내용 연수를 연장시키거나 가치를 실질적으로 증가시키는 지출은 자본적 지출로 하고라고 되어 있죠. 자, 여러분, 자본적 지출 기억나세요? 자본적 지출은 어떤 지출이 이루어지게 되면은 그 지출 전체를 어떻게 하죠? 유형자산의 원가에다가 포함을 시키는 거죠. 즉, 자산으로 분기하는 거예요. 자, 이런 지출을 자본적 지출이라고 합니다. 알고 있죠? 자, 그런데 당해 연도의 유형자산의 원상 회복을 시키거나 또는 뭐다 능률 유지를 위한 지출, 한마디로 얘기하면 그냥 고치는 거죠. 수리하는 거예요. 자, 이러한 지출은 뭐다? 당연히 수익적 지출로 가는 건데 우리 수익적 지출은 어떻게 분기한다고 배웠죠? 그렇죠. 자산의 원가에다가 포함하는 게 아니고 비용으로 분기한다고 배웠죠. 이때 많이 쓰이는 이름이 누구였습니까? 네, 수선비라고 하는 이름을 많이 썼잖아요. 기억나시죠? 그래서 이 두 개에 대한 내용이 나와 있다는 얘기죠. 근데 문제는 성격이 다른 게 뭐냐 이제 그 얘기인데, 즉 이 말은 이 1, 2, 3, 4가 자본적 지출인지 수익적 지출인지 판단을 해가지고 성격이 다른 한 개를 답으로 찍으라 그 얘기예요. 맞습니까? 그래서 이 문제는 쌤이 수업 시간 때마다 그리고 기출문제를 풀이할 할 때마다 필기해드렸던 자본적 지출과 수익적 지출의 예문들을 암기하시는 것이 가장 중요한 내용이죠. 근데 그 많은 것들을 다 암기할 수는 없으니까 빈출만 여러분들이 암기를 하시면 돼요. 첫 번째로 자본적 지출은 엘리베이터 설치가 있고요. 그 다음에 증축, 리모델링 요 세 가지만 암기하셔도 충분히 문제를 푸는 데는 크게 지장은 없습니다. 그래서 이제 자본적 지출은요, 보시면은 느낌이 오잖아요. 원래는 없었지만 새롭게 생긴 거죠. 그쵸? 그러니까 꼭 그런 건 아니지만 원래는 없었는데 새롭게 생겼다면 걔는 뭐다? 거진 자본적 지출로 들어간다라고 생각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하지만 수익적 지출은요, 원래는 있었어요. 있었는데
걔를 고치거나 원상 회복을 하는 개념이죠. 그래서 페인트 도색, 그 다음에 유리창 교체가 가장 대표적인 수익적 지출의 사항들입니다. 그럼 정답은 몇 번일까요? 네, 2번이 되겠죠. 왜? 건물 유리 교체하는 것은 수익적 지출이잖아요. 그렇죠? 근데 1번은 여기 없으니까 일단 제끼더라도 3번과 4번을 보세요. 3번은 어때요? 엘리베이터 설치, 자본적 지출이죠? 그 다음에 4번은요, 개조, 리모델링 의미하는 거죠? 자본적 지출이에요. 그럼 얘는 두 개나 있는데 얘는 한 개 있으니까 결국 얘가 성격이 다른 게 될 수가 있다. 그 얘기죠. 그래서 풀이는 이런 식으로 풀이하시면 되는 겁니다. 그 다음에 1번 보세요. 1번. 자, 1번은 피난시설을 설치한 거죠. 설치를 했다는 얘기는 원래는 없었지만 새롭게 생긴 거잖아요. 그렇죠? 그렇기 때문에 자본적 지출로 보는 겁니다. 그래서 설치가 들어가면 거진 뭐다? 자본적 지출이고요. 맞죠? 교체가 들어가면은 거진 수익적 지출이다. 뭐 그렇게 생각하셔도 괜찮습니다. 자, 다음은 이제 6번 문제를 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다음은 이제 6번 문제를 풀어볼 건데 그림을 좀 보도록 할게요. 우선 문제를 읽어보니까 다음 중 영업이익에 영향을 미치지 않는 거래가 뭐냐라고 묻고 있잖아. 그쵸? 그러면 이 문제를 풀려면은요, 여러분들은 두 가지를 아셔야 돼요. 첫 번째는 우리가 전사에서 배웠던 정기분 손익계산서 기억나시죠? 그 손익계산서에 보시면은 이제 쌤이 설명할 때 손익계산서 등식이라고 하는 것을 설명드렸죠. 그 등식을 일단 먼저 암기하셔야 되고요. 그 다음 두 번째는 분계를 하셔야 되겠죠. 그래서 등식은 화면에 보고 있는 이 등식을 얘기하는 건데 지금 문제가 여기에 영향을 미치지 않는 거래가 무엇이냐를 묻고 있단 말이에요. 그렇죠? 그러면 영업이익에 영향을 미치는 것들은 어떤 것들이 있을까요? 당연히 얘를 구하기 전에 발생했던 매출액이라고 하는 수익, 매출원가라고 하는 비용, 매출 총이익, 판매비와 관리비, 이런 애들이 전부 다 영업이익에 영향을 미치겠죠. 근데 문제는 영업이익에 영향을 미치지 않는 것을 묻고 있으니까 결국 누가 답이 된다? 영업이익을 구하고 나서 더하거나 빼는 이 영업의 수익과 영업의 비용에서 보통 정답이 발생합니다. 그렇죠? 그래서 우리는 이 영업의 수익과 영업의 비용에 어떤 것들이 있는지를 암기하셔야 되는데 영업의 수익은 이제 매출액과 매출총이익을 제외한 나머지의 수익들은 거진다 영업의 수익이라고 보시면 돼요. 뭐 예를 들어서 이자 수익이라든지 또는 뭐 임대료 이런 것들 있죠. 자, 그런 것들은요, 거진다 뭡니까? 장사와 관련이 없는 것들이기 때문에 매출액을 제외한 나머지 수익들이 거진다 영업의 수익이 될 수가 있다. 그래 보시면 돼요. 근데 보통 정답은요, 영업의 비용에서 거진다 나와요. 그래서 영업의 비용은 결국 뭐다? 판매비와 관리비를 제외한 나머지의 비용이죠. 그렇죠? 근데 판매비와 관리비가 너무 많기 때문에 쌤이 기초과정 때부터 영업의 비용들을 보통 암기하시면 좋습니다라고 얘기했죠. 그래서 걔들 주로 어떤 것들이 있습니까? 이자 비용, 그 다음에 뭐 기부금, 글자 끝에 무슨 손실 붙는 것들, 그쵸? 자, 이런 것들이 전부 다 영업의 비용이에요. 그럼 여기에서 정답은 뭐다? 이자 비용이나 기부금이나 무슨 손실, 이런 것들이 나오게 된다면 걔가 정답이 될 가능성이 가장 높습니다. 그러기 위해서는 분계를 해야 되겠죠. 그래서 1번을 보니까 자, 분계는 이게 전부 다 쉬운 거기 때문에 쌤이 좀 빠르게 여러분께 보여드릴게요. 자, 1번은 영업부 직원들의 야근식 때 10만 원만큼을 현금 주었다면 차변의 복리후생비 대변은 현금이죠. 2번은 상품을 판매하고 배송비를 현금으로 주었다면 차변의 운반비 대변은 현금이고요. 3번은 광고 전단지를 인쇄했으니까 광고비가 되는 거죠. 보통예금에서 주었네요. 그럼 차변의 광고 선전비, 대변의 보통예금이고, 4번은 소망상사한테 단기 차입금, 즉 빌린 돈에 대한 이자만 주었으니까 차변의 이자 비용이고 대변의 현금이 되겠죠. 그래서 이렇게 분계를 하시면 돼요. 그럼 여기에서 수익과 비용만 여러분들이 잡아내시면 됩니다. 그러면 1번은 복리후생비가 비용이고 2번은 운반비, 3번은 광고 선전비, 4번은 이자 비용이 비용이죠. 수익이 안 나와 있죠. 그래서 영업이익에 영향을 미치지 않는 영업의 비용만 여러분들이 구하시면 걔가 답인데 누가 되겠습니까? 당연히 4번에 있는 요 이자 비용이 정답이 되는 거죠. 그러니까 정답은 4번입니다. 왜요? 이자 비용이 영업의 비용이죠. 근데 복리후생비나 운반비나 광고 선전비는 상품이나 제품들을 잘 팔기 위해서 쓰는 돈들이기 때문에 이런 것들은 전부 다 판매비와 관리비에 들어가는 것들이죠.
그래서 정답은 4번이 정답이 될 수밖에 없는 겁니다. 처음에는 이렇게 분개를 일일이 하나하나 해버리면은요, 좀 시간이 걸릴 수 있다라는 느낌 들겠지만은, 또 이렇게 이해를 하고 나면은요, 아, 그렇구나. 그럼 이런 문제는 그냥 직관적으로 이자를 주는 것은 영업의 비용이니까 4번을 찍고 다음 문제를 풀면 되는 겁니다. 그런 날은 이제 연습을 통해서 오는 거지, 바로 오는 건 아니죠. 그렇기 때문에 이렇게 이해를 해 보시면 되겠습니다. 자, 7번 문제 가도록 하겠습니다. 네, 7번 문제입니다. 자, 7번 문제도 그림을 좀 볼 건데, 문제를 보니까 아래 분계 내용을 계정별 원장에 전개한 것으로 가장 적절한 게 뭐냐 묻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전개를 올바르게 한 게 뭐냐, 그걸 찾으라는 얘기죠. 자, 분계 보니까 12월 1일 날에 접대비가 발생했고 이 아이를 현금으로 줬다, 그쵸? 그러면 이 두 개를 전기를 한번 해볼 건데, 우리 기초과정에서 전기하는 거 공부한 적 있었죠? 네. 전기는 실제로 이제 전산회계에서는요, 전산이 거의 다 해주기 때문에 우리가 실무에서는 할 일이 거의 없어요. 근데 아주 옛날에 전산이 없었을 때는 하나하나 전기를 했기 때문에 그걸 우리가 할 수 있어야 된다라고 이제 묻는 그런 문제예요. 그러면 전기를 해볼 건데, 자, 선생님 기초과정에서 그 전기하는 순서를 좀 유치하지만 네 가지로 알려드린 적이 있었죠. 자, 첫 번째가 뭐였습니까? 집 찾고, 방 찾고, 둘째, 날짜 적고, 셋째, 상대방 계정 과목 적고, 넷째, 반드시 금액은 문패의 금액을 적으라고 했죠. 자, 기억나시나요? 자, 그러면은 일단 전개하면서 다시 한번 기억을 해보도록 하죠. 자, 먼저 접대비하고 현금이 있으니까 우리는 현금과 접대비라고 하는 계정을 일단 먼저 그려야 돼요. 그렇죠? 그래야 되고, 자, 접대비부터 전개하고 그 다음에 현금을 전개하겠습니다. 접대비부터 전개하면은 첫 번째, 집 찾고 방 찾고. 자, 접대비의 집이 여기 있네요. 방은요, 차변에 분개되어 있으니까 방은 차변이죠. 그럼 여기 집으시면 돼요. 두 번째, 날짜 적고. 언제입니까? 12월 1일. 그 다음 세 번째, 상대방 계정 과목 적으라면서요. 그럼 접대비의 상대방은 누굽니까? 현금이죠. 그럼 여기다가 현금. 마지막으로 금액을 적어야 되는데, 이 금액은 현금의 금액이 아니고요, 이 문패 접대비의 금액을 적어야 돼요. 그럼 접대비의 금액이 100만 원이니까 여기에 100만 원 적으셔야 되는 거예요. 끝입니다. 자, 그럼 현금도 하시면 되겠죠. 어떻게? 자, 현금, 집 찾고 방 찾고, 집이 여기 있고 대변에 있으니까 방은 대변에 가야 되겠죠. 두 번째, 날짜 적고 12월 1일 날. 세 번째, 상대방 계정 과목은 접대비죠. 접대비. 그리고 네 번째, 금액을 적어야 되는데 무조건 문패의 금액을 적으라고 했죠. 그럼 문패가 현금이니까 현금의 금액을 적어야 돼요. 자, 얼마입니까? 네, 100만 원이 되겠습니다. 절대로 접대비의 금액을 적으시면 안 돼요. 이게 만약에요, 접대비가 아니고 뭐 접대비도 있고 보험료도 있다. 근데 여기는 뭐 70만 원이고 여기는 30만 원이다. 이렇게 돼버리면 그때는 여기다가 70을 적으면 안 돼요. 100만 원 적어야 되겠죠? 왜? 문패의 금액을 적어야 되니까. 그렇죠? 그렇기 때문에 여기에 여러분들이 꼭 집중을 하셔야 됩니다. 자, 아무튼 전개는 다 했네요. 그러면 정답은 몇 번입니까? 자, 1번 이상하죠? 2번 괜찮네요. 정답은 2번이 되겠습니다. 자, 3번 이상하죠? 4번도 이상합니다. 그렇죠? 그렇기 때문에 2번이 정답이 되겠습니다. 자, 약간의 추가적인 설명을 좀 드리자면 이게 무슨 뜻이죠? 네, 현금 계정이죠. 여기는 주인이 현금이에요. 그럼 현금이 들어오면 차변이고 나가면 대변이죠. 자산의 증가, 자산의 감소. 그건 알고 있죠. 그럼 현금이요, 대변은 뭐다? 100만 원만큼 자산이 감소했다. 즉 현금이 100만 나갔다는 얘기죠. 이유가 뭐예요? 접대비로 나갔다, 그 얘기예요. 그쵸? 그럼 여기는 주인이 누구입니까? 접대비가 주인이죠. 그럼 접대비를 기준으로 봐야 되는 거예요. 그럼 접대비가 발생했는데 비용 발생은 차변이죠. 그럼 차변에 100만 원 발생했다는 얘기죠. 근데 이 접대비를 뭘로? 현금으로 지출했다, 그런 뜻이에요. 그쵸? 그렇기 때문에 그런 내용들도 여러분들이 이해를 하시면 좋습니다. 자, 다음은 8번 문제 보겠습니다. 네, 다음은 8번 문제입니다. 8번 문제도 잠시 그림을 좀 볼 건데, 일단 문제를 보시면 다음 중 거래입 판료소와 그 예시로 가장 적절하지 않은 것은 무엇입니까? 라고 묻고 있죠. 결국 이 문제도 분개를 하셔야 돼요. 분개를 해가지고
차변의 자산의 증가인지 뭐 대변의 자본의 증가인지 이런 것들을 이제 판단해 가지고 답을 구하셔야 됩니다. 그래서 분계를 먼저 할 건데, 자, 일단 이 문제들이 전부 다 분계가 쉬운 문제이기 때문에 쌤이 미리 분계를 했습니다. 그래서 여러분들도 이 정도의 분계는 다들 해주셔야 되지 않겠나 싶어서 일단 분계는 미리 했으니까 이렇게 분계해 보시고요. 자, 1번 보겠습니다. 자, 1번은 자기 자본 5천만 원만큼을 대표자 명의 통장에서 출자를 했죠. 그래서 처음에 사업을 할 때 출자하게 되면은 출자하는 자산이 전부 다 차변에 증가하겠죠. 그래서 이거는 자산의 증가로 그렇게 보시면 되는 거고요. 그리고 이 아이들을 전부 다 뭐다? 대변의 자본금으로 분개하는 거니까 자본의 증가도 보시면 되겠죠. 그래서 자산의 증가, 자본의 증가 맞으니까 1번은 적절하네요. 그쵸? 2번 기계를 이제 구입을 하고 보통예금을 준 건데, 그러면 차변에 뭐다? 기계가 들어왔으니까 자산이 증가하겠죠. 그쵸? 자산이 증가하고, 그 다음에 보통예금 나갔으니까 이거는 자산의 감소로 봐야 되겠죠. 그래서 이것도 맞는 내용입니다. 자, 3번도 마찬가지죠. 금융기관에서 이제 1년 만기로 돈을 빌렸으니까, 그쵸? 현금을 지급받았겠죠. 지급을 하다가 아니고 지급을 받다니까 돈이 들어온 거예요. 그러면 차변에 뭐죠? 현금이라고 하는 자산이 증가했죠. 맞는 말이고요. 그 다음에 대변에 갚아야 되는 거니까 이제 부채가 이제 증가하는 거니까 대변은 부채가 증가, 맞는 말이죠. 그래서 1번과 2번과 3번은 전부 다 적절해요. 그럼 적절하지 않는 것은 4번이 되겠습니다. 왜? 약속금을 발행하면서 외상매입금을 갚았거든요. 그럼 차변의 외상매입금이라고 하는 부채가 증가하는 건 맞아요. 근데 대변에 어음을 주었다면 어음도 결국은 만기에 돈을 줘야 되는 거니까 직업음이라고 하는 부채가 증가하는 거죠. 근데 자산이 감소했다라고 되어 있으니까 얘가 틀린 거예요. 얘는 부채의 증가로 봐야 되는 거죠. 그렇기 때문에 4번이 정답이 되는 겁니다. 다음은 9번 문제를 풀도록 하겠습니다. 9번입니다. 아래 설명에서 괄호 안에 적절한 단어는 무엇입니까? 괄호는 제품, 상품 등의 매출액에 대응되는 원가로서 판매된 제품이나 상품 등에 대한 제조원가 또는 매입원가이다. 괄호의 산출 과정은 손익계 한서 본문에 표시하거나 주석으로 기재한다라고 되어 있습니다. 자, 누굴 얘기하는 거죠? 매출액에 대응되는 원가는 매출 원가였죠. 정답은 2번이 되겠습니다. 자, 여기만 보더라도 정답이 나오는 내용이죠. 자, 이 내용을 여러분들이 좀 깊이 있게 이해를 하려면은 무엇을 알아야 되는 거죠? 수익과 비용의 대응 원칙에 대해서 이해를 하셔야 되겠죠. 자, 쌤 기본 강의 시간 때 처음에 재고산 수업을 할 때는 이 수익과 비용의 대응 원칙에 대해서 여러분께 간단하게 얘기를 드리는데, 자, 이게 어떤 내용이었습니까? 그렇죠. 어떤 회계 기간에 발생하는 수익이 있다면은 그 수익에 대응되는 비용도 반드시 따라다닌다라는 그런 논리죠. 여기에 가장 대표적인 케이스가 매출액이라고 하는 수익과 매출원가라고 하는 비용인데, 예를 들어서 자, X1년도에 우리가 100원짜리의 상품을 구입을 했어요. 그래가지고 X2년도에 150원에 판매했다라고 가정할게요. 그러면은 우리가 X1년도라고 하는 이 회계 기간 때 100원짜리의 상품을 구입을 했다면은 이때 당연히 지출이 일어났으니까 이때 이 100원을 비용으로 잡아야 되는 게 아니냐라고 볼 수 있지만 회계는 그렇지 않다. 왜? 이 100원짜리의 상품은 X2년도에 150원에 판매가 되었기 때문에 이때 수익이 창출되었다는 얘기죠. 그러면 수익이 창출되었을 때 그 회계 기간에 뭐다? 그에 대응되는 비용도 창출되는 것으로 보자, 그 얘기예요. 그래서 100원은 X1년도에는 뭐다? 상품이라고 하는 자산으로 잡아놓았다가 수익이 발생하는 이 시점에 상품이 뭘로? 매출원가라고 하는 비용으로, 그렇죠, 대응된다는 얘기죠. 그래서 비용은 X년도에 판매했을 때, 즉 매출액이라고 하는 수익이 발생했을 때 그때 매출원가라고 하는 비용도 같이 발생해야 된다라고 하는 그런 원칙을 수익비용 대응의 원칙이다라고 하는 거죠. 그래서 이 매출액에 대응되는 원가는 결국 매출원가를 얘기하는 것이고 정답은 2번이 정답이 되는 겁니다. 자, 다음은 10번 문제를 풀어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다음은 10번 문제를 풀이할 건데요. 자, 10번 문제가
다음 중 감가상각을 하지 않는 유형자산이 뭐냐 이렇게 묻고 있죠. 자, 우리 유형자산이라고 하는 것은 여러분 뭐예요? 1년 이상 영업을 위해서 사용하는 거잖아요. 그럼 얘들은 이제 처음엔 어떻게 한다? 구입을 하는 순간 자산으로 잡아 놓았다가, 그쵸? 나중에 이제 영업을 하면서 내용연수 기간에 걸쳐 가지고 조금씩 비용으로 전환시키는 거죠. 그때 비용으로 전환시킨 것을 뭐라고 하죠? 비용으로 원가를 배분한다라고 해요. 그때 그 비용의 이름이 감가상각비예요. 그럼 이런 감가상각은 모든 유형자산이 다 하느냐? 그건 아니고요. 두 가지는 감가상각을 하잖아요. 첫 번째는 누가 있다? 토지, 그쵸? 두 번째는 건설 중인 자산이 있는 거죠. 정답 몇 번입니까? 네, 4번이 정답입니다. 토지는 자체가 그냥 감가상각이 안 되는 거고요. 건설 중인 자산은 건설을 하고 있잖아요. 그렇죠? 건설하는 기간까지는 아직까지 완료가 되지 않았기 때문에 감가상각을 하지 않고, 나중에 건설이 되고 나서, 그렇죠? 이제 건물로 대체가 되면 그때부터 감가상각이 시작되는 겁니다. 아시겠죠? 정답은 4번이 되겠습니다. 다음 11번 문제 보겠습니다. 네, 11번 문제입니다. 우리 11번 문제도 조금 전에 풀었던 4번 문제 기억나세요? 4번 문제하고 똑같은 방식으로 풀면 되는 문제예요. 자, 이것도 그림을 좀 볼 건데, 우선 문제가 다음 자료를 참고하여 기말 자산을 바르게 계산한 것이 무엇이냐를 묻고 있고요. 다음 부채의 총액은 기초와 기말이 동일하답니다. 동일하고, 자, 주어진 자료만 고려한다라고 되어 있네요. 자, 그러면 얘도 뭐다? 4번처럼 기초의 BS와 기말의 BS, 그 다음에 1년 전체의 일정 기간 동안의 IS를 여러분들이 그리시면 돼요. 그리고 나서 주어진 내용을 전부 다 여기다 대입을 하시면 됩니다. 그럼 우선 1월 1일은 기초니까 기초의 자산은 어디에다가, 자본인가요? 아, 자본이군요. 자, 여기다가 대입하시면 되고요. 그 다음에 1월 1일 날에 이제 부채는 당연히 80만 원이니까 여기다가 대입하시면 되겠죠. 그리고 기말에 가니까 수익 총액이 얼마가 되었다? 48만 원이 되었고요. 비용은 72만 원이 되었습니다. 그쵸? 그러면은, 자, IS를 잠시 볼게요. 여기에 비용이 72만 원이고 여기에 수익이 48만 원이라는 얘기는 비용이 많다는 얘기니까 당연히 단기순 이익이에요? 단기순 손실이에요? 손실이겠죠. 그래서 여기는 뭐다? 단기순 손실이 오는 거예요. 자, 쌤이 그냥 간단하게 순손실이라고 이렇게 적을게요. 그럼 이 손실이 얼마가 오는 겁니까? 72에서 48만 원만큼을 빼보세요. 72에서 48을 빼니까 24만 원 나오죠. 그러면 24만 원이 단기순 손실이 되는 거죠. 그럼 단기순 손실이 되었다는 얘기는 기초의 자본이 기말에 가가지고 증가했다는 얘기예요? 감소했다는 얘기예요? 감소했다는 얘기잖아. 그쵸? 그러니까 기초에 내가 진짜 내 거인 자본을 55만 원 가지고 장사했는데 기말에 가니까 24만 원만큼 줄었겠죠. 그러니까 손실 나온 거잖아요. 그쵸? 그러면 결국 자본은 얼마가 되었다는 얘기입니까? 24만 원을 여기서 빼요. 그러면 얼마? 31만 원 되었다는 얘기예요. 그쵸? 그러면은 문제는 기말의 자산을 묻고 있으니까 결국 여기에 얘를 물어보는 건데 이 부채만 구하시면 돼요. 근데 문제를 보니까 단서가 부채의 총액은 기초와 기말이 동일하답니다. 그러면 여기만 80만 원이 아니고 여기도 얼마다? 80만 원이라는 얘기잖아요. 그쵸? 그러면 어차피 자산이라고 하는 것은 부채와 자본의 합이 되는 거니까 결국은 이 자산의 금액은 80만 원에서 31만 원만큼을 더한 금액인 얼마? 111만 원이 정답이 되는 거죠. 그래서 3번이 정답이 되는 겁니다. 자, 어떻습니까? 결국 4번 문제나 11번 문제나 어차피 그림을 그려야 되겠죠. 그렇기 때문에 4번과 11번을 여러분들이 같이 한번 공부해 보시면은 이런 문제가 어떻게든 나오더라도 풀어낼 수가 있다, 그런 얘기예요. 잘 정리하시고요. 이제 12번 문제를 풀어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12번 문제입니다. 물리적 실체가 없지만 답 나왔죠? 누굽니까? 네, 2번의 특허권, 무형 자산을 의미하는 거죠. 여기에서 그냥 답 나왔어요. 그렇죠?
자, 일단 뒤에 보니까 미래 경제적 효익을 갖고 있고 비합회성 자산과 관련된 계정으로서 올바른 것은 무엇이냐? 당연히 특허권을 이야기하는 겁니다. 자, 다음 이제 13번 문제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13번 문제도 간단하게 그림으로서 쌤이 설명을 좀 해드릴게요. 잠시 그림을 보겠습니다. 네, 우선 문제를 보시면 상품 매출에 대한 계약금을 거래처로부터 현금을 받았죠. 근데 이거를 대변에 어떻게 했다? 상품 매출이라고 하는 계정으로 분개를 했답니다. 이로 인해서 재무상태표와 손익계산서에 미치는 영향으로 옳은 것은 무엇이냐? 그러니까 우리 경리사원이 이제 거래처한테 계약금 받은 거잖아요. 그럼 차변에 현금 들어오고 계약금 받으면은 대변에 뭘로 분개하죠? 선수금이라고 하는 부처로 분개하는 거잖아요. 그렇죠? 그래서 원래는 이제 이렇게 분개를 해야 되는 거죠. 그럼 이렇게 분개하게 되면은 차변에 현금 들어오니까 자산의 증가 되는 거고 선수금은 부채의 증가 되는 거죠. 이해할 수 있겠습니까? 자, 여기까지는 어렵지 않죠. 자, 그런데 우리 경리가 여기에 선수금으로 분개를 해야 되는 건데 선수금으로 분개하지 않고 모르고 상품 매출이라고 하는 이름으로 분개했다는 얘기죠. 그럼 상품 매출은 수익이니까 대변에 수익이 발생했겠죠. 그쵸? 그럼 이거는 잘된 분개입니까? 잘못된 분개입니까? 잘못된 분개이죠. 그렇기 때문에 선수금 분개해야 되는데 선수금 분개 안 하고 얘로 분개했다는 얘기는 분개를 잘못한 거예요. 그쵸? 그러면 이로 인해 가지고 손익계산서하고 재무상태표에 어떤 영향이 일어났느냐. 첫 번째, 부채를 증가시켜야 되는데 증가시키지 않았으니까 부채는 과소하게 계상되겠죠. 그렇죠? 그럼 일단 답 나왔습니다. 부채가 과소하게 계상된다라고 하는 글자는 4번밖에 없으니까 4번이 정답이 되겠죠. 그리고 상품 매출은 수익이니까 수익이 많아지겠죠. 수익을 잡으면 안 되는데 수익을 잡았으니까 수익이 많아지겠죠. 그래서 부채는 작아지고 수익은 과대하게 계상이 되는 겁니다. 그래서 부채가 작아지고 수익이 과대하게 계상되는 요 4번의 설명이 그렇죠. 옳은 설명이 된다. 그런 얘기예요. 결국은 이제 분개가 중요하다. 뭐 그 얘기죠. 분개 많이 하셔야 됩니다, 여러분. 자, 이제 14번 문제 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14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다음 중 자산부채 자본의 개념에 대한 설명으로서 틀린 것은 무엇입니까? 자, 1번부터 보겠습니다. 자, 1번은 자산은 미래의 경제적 효익, 경제적 효익이라고 하는 것은 돈을 의미하는 거죠. 자, 아무튼 미래의 경제적 효익으로 미래의 현금 흐름 창출에 기여하는 잠재력을 말한다. 맞는 말이죠. 쌤이 일반적으로 자산이라고 하는 것은 처음 공부할 때는 뭐 내 거다라고 얘기했지만 실제로 자산은 뭐죠? 그렇죠. 미래의 경제적 효익입니다. 미래에 나에게 돈을 벌어다 주는 그런 잠재력을 말하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1번은 맞는 설명이고요. 2번, 자본이라고 하는 것은 자산에서 부채를 뺀 거죠. 그래서 여기까지 맞는 말이고, 그 다음에 얘를 뭐라고 하죠? 네, 순자산이라고도 합니다. 기억나시죠? 순자산, 순재산. 그래서 쌤이 처음에 왜 진짜 내 거다, 순수한 내 거다 해가지고 순자산이다라고도 이야기를 했죠. 그리고 얘는 우리 회사가 이제 청산했을 때, 우리 회사가 사업을 하다가 사업을 접었을 때, 그쵸? 우리 회사의 소유주들이 이제 내 돈 달라고 청구할 수 있는 그런 자녀 청구권이에요. 맞는 말이고요. 3번, 부채는 과거의 거래나 사건의 결과로 미래의 자원이 유입이 아니죠. 유출이죠. 그래서 유출이 예상되는 의무입니다. 틀린 것은 3번이 되는 거죠. 자, 생각해 보세요. 부채라고 하는 것은 갚아야 되는 거예요? 받아야 되는 거예요? 갚아야 되는 거죠. 그럼 갚아야 되는 거니까 미래에 돈을 줘야 되겠죠. 돈을 준다는 얘기는 그 돈이 유출된다는 거지 유입된다는 건 아니잖아요. 그래서 3번이 틀린 겁니다. 4번, 복식부기를 적용 시 대차평균의 원리가 사용된다. 맞는 말이죠. 우리가 늘 기초과정에서 배우는 내용이니까 다들 알고 있을 거라고 믿습니다. 자, 아무튼 정답은 3번이 되겠습니다. 네, 이제 이론의 마지막 문제인 15번 문제를 보도록 하겠습니다. 다음 자료를 이용하여 매출 총이익을 계산하면 얼마입니까? 우리 매출 총이익은 어떻게 구하죠? 순매출액에서 매출원가 빼면 되는 거잖아, 그렇죠? 그러면은 여기 있는 이 매출액에서 매출원가를 빼면은 얼마 나옵니까? 네, 3천만 나오죠. 그러면 3천만 원이 답이 되겠죠. 자, 이렇게 하시면 안 됩니다. 왜? 여기 있는 이 매출액은 만약에 매출 환입과 매출 애누리가 없었더라면 당연히 얘는 매출액 자체가 순매출액이 되는 거예요. 그쵸?
근데 뒤에 보니까 매출 애누리와 환입이 있죠. 있으니까 얘들을 빼서 순매출액으로 다시 구해 주셔야 됩니다. 그러면은 순매출액은 얼마입니까? 매출 애누리 150만 원, 매출 환입 150만 원이니까 합이 300이잖아요. 그럼 300을 1억에서 빼는 거죠. 그러면 9,700이 나올 것이고 그 9,700에서 매출원가 7천만 원만큼을 빼면 되는 겁니다. 그러면은 매출 총이익은 2,700만 원이 되는 거니까 정답은 2번이 되겠죠. 자, 여기 있는 이 급여와 접대비는 그냥 함정이죠. 우리를 좀 이렇게 혼란스럽게 하기 위해 가지고 나온 그런 내용입니다. 그래서 공식을 정확히 암기한다면은 실제로 이런 거 나오더라도 우리가 굳이 뭐 여기에 대해서 흔들리거나 그런 내용은 없겠죠. 네, 이상으로 15번까지 97회 전산학의 2급 이론 문제 풀이를 마감하도록 하겠습니다. 네, 복습 많이 해주시고요. 다음 98회 기출문제 풀이에서 뵙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